하다가 주가 폭락을 그대로 이틀 만에 상당폭 경험을 하신 난망한 시기가 됐죠. 일단 주식시장이 아직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갔다고 볼 수 있는 건 이거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야후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나오는 스크리너거든요. 여기에 이 전부 다 52주 이평선, 그러니까 최근 52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다 주식시장이 들러붙지 않고 있다는 뜻은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패닉 상태로 가면 이 모든 주식이 전부 52주 속으로 다 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주식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이 가격대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근데 최근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이게 캔들 차트, 요게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는 요 색깔, 요거는 2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요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미국의 섹터입니다. 섹터 ETF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주봉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경기가 확장 국면 안에 있잖아요. 확장 국면 안에 있으면 이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하고 주식 수익률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없어요. 초반부에는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금리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주가 따라 올라가면서. 근데 중후반 넘어가면 이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향성이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도로 채권 가격을 매입하게 되면,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반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수축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엠버에서 경기 관련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표시가 되는 게 빨라야 6개월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가 나와야 그건 이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시면 여기 채권 수익률이 먼저 두 개가 쫙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채권 수익률 둘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폭락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또 똑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채권 수익률, 장기 채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단기는 올라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내려오기 시작하죠. 주가는 요 캔들 차트 보면 조정받기 시작하고, 반등 시도하면서 채권 수익률하고 주가하고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 쭉 같이 밀려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주식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케어하고 뭐 경기 비민감주 이런 것들의 주식이, 일부 주식이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주식 펀드 매니저 입장이고, 왜냐하면 주식 펀드 매니저는 주식 안에서 돌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걸 떨어질 때 잡았다가 반등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등한 걸로 갈아타는 이런 작업으로 시장을 이기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을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미 채권이 정점을 치고, 채권 수익률 정점을 치고 장기 채권이든 단기 채권이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일단 주식 포지션의 일부는 덜어냈어야 됩니다. 이건 이미 제가 이전에 만들어드린 동영상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S&P 500 지수가 전고점을 강렬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다가 최근 트렌드가 강렬한 돌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상하다. 이 시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주식을 줄이고 채권 쪽으로 넘어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 상태라면 지금 채권 수익률을, 채권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고 주식에서는 손실을 커버하고 있겠죠. 여하튼 일단 지금은 주식을, 떨어진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일단 반등 시에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는 액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현금 포지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은 내리 꽂았을 때 주식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형태로 지금 액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리 꽂는 강도가 어디까지 내리 꽂을 거냐, 반등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죠. 이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때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면 그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해서 금리가 만약에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금을 들고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그 최근 요 프레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미국 그 중앙은행에선 PC 데이터를 보지만 PC 물가 지수를 보지만 여기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도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물가 지수예요. 요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요 두 가지의 움직임은 추세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탈할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미시건 심리지수입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미시건 심리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인플레이션 압력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 요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지만 2월 달에 내려왔는데 미시건 심리지수는 급등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단기적으로 고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거 물가 지수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재기를 막 때리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재기 때문에 물가가 일단 올라갈 거고요. 사재기 이후에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게 물건이 얹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을 못 올리고 그 가격을 낮추는 판매상이 낮추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물가는 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매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좋게 나올 겁니다. 요거 이미 PC 데이터 중에 구수는 올라오고 있고 서비스는 내려오고 있다. 이상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전 동영상에서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요 물가 지표가 들려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거 미국의 좀 전에 봤던 CPI 지수의 장기 차트입니다. 얘가. 장기 차트인데 이 장기 차트 중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를 잠깐 보겠습니다. 1929년도 9월 달에 주가가 정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쭉 추세적으로 내려오다가 30년 사실은 5월 달인가 그 시기에 후보 대통령일 겁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경기 수축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두 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했으니까. 그런데 1930년 6월 달에 그 스무드올리법 관세법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이 디플레이션으로 대규모 디플레이션으로 쭉 빠지면서 장기간 공황 상태로 빠졌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뭐 중국은 34, 뭐 주요 국가들 막 때리고 25, 우리도 25 맞았죠. 일본 24, 뭐 영국은 10,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에 글로벌의 무역 동향이나 경기 동향이 경제 흐름이 그대로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면 대공황 시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 상황까지 가기 전에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 형태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그 행위를 계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초창기의 반응이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데 유럽하고 중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잔잔한 국가들을 다 제외하고 과연 그 두 국가가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관점입니다. 관전 포인트예요. 다른 잔잔한 국가들은 부딪힐 수 없습니다. 가서 협상을 해야지. 그런데 일단 중국은 맞대응으로 미국하고 똑같이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34% 관세를 때렸죠. 이건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가 관세 때릴 때, 중국이 관세 때릴 때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은 금액의 관세를 때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미국이 만약에 동맹국은 제외하고 주요 동맹국은 제외하고 그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때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구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일단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걸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선 이 트럼프가 그 우방이든 적국이든 전혀 상관없이 대규모로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불만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걸 등에 업고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작업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쉽사리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국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눈치 보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EU 관련된 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로 보복이나 이런 형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각국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지금 강력하게 발언하는 데는 사실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투자를 좀 유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이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협상에 대한 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럽 쪽은 약간 중립적인 성향인 것 같고요. 중국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트럼프가 액션을 취해서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여기 그 물가 부분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이고 추세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그 단기적이지 않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단기적이지 않고 일정 부분 길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동조할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 위축으로 빠지겠죠. 그 수요 위축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불만을 일정 부분 누르면서 갈 수 있는데 미국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 관점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고용지표가 악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악재로 작동하면서 실업이 양산되고, 그러니까 삶이 핍박해지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이거는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미 데이터가 나왔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향후에 그 직업에 대한 구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로 이제 조사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물가 압력으로 살기가 팍팍해지면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소득세 부분을 깎아주기 전에 이미 트럼프는 민심을 잃고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그런데 그 관세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과연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달려가는 상황에 주가는 폭락할 거라는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협상 과정 중에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반등했다가 그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깔딱깔딱하면 아래로 세차게 내리 꽂고, 그 내리 꽂는 강도는 실제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소비지표가 악화되는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세차게 내리 꽂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트럼프하고 각국 정상들이, 특히 트럼프가 결론적으로는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변환하는 그 시점이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시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그 과정 중에서 주가가 지금 정도 이외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더 세차게 내리꽂는 그 시기가 되면 연준은 디플레이션의 우려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수요 유축에 따른. 그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 일단은 올해 뭐 4번이니 뭐 1% 내려갈 수 있다. 혹은 뭐 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액션은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액션에 따라서 바뀔 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거 패턴을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한 게 34일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폭락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락다운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 추세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한 규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2022년도에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하락폭인 25% 정도를 S&P 500 지수 기준으로요. 25% 수준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언저리가 25% 수준입니다. 4,600선이 25%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000선이 이게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 4천선을 찍으러 내려갈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 4,600선을 바닥으로 만들면 아마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는 단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2022년도에 내리꽂았던 걸 보면 1차적으로 쭉 내리꽂고 반등해서 여기서 반등한 뒤에 여기 있는 100일 이평선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내리꽂았을 때 여기서 산 이유는 요 바닥에 샀습니다. 요 다음날 바닥 다음날 산 이유는 100일 이평선에 근접할 때 매도를 치려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올라오다가 200일 이평선에서 강렬하게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이날 한번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여기 살짝 들렸잖아요. 이날 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똔똔일 겁니다. 매도한 게 절반 팔고 이때 다 털었거든요. 이날 그 장중 털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장중에는 주가가 아래로 초반에 확 내려왔다가 쭉 돌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너무 많이 밀렸던 것, 그 다음에 또 회복하는 거 보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녹록하게 액션을 취하진 않고 세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장중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종가 베이스로 거의 다 다시 그 정도를 다시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 하락폭이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산 금액 포인트가 여하튼 다음 주 초반에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1차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지금 타겟은 200일 이평선을 타겟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등했을 때.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미국에서 이 파란색이 50일 이평선입니다. 이게 이 고동색이요. 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 추세적으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100% 그렇게 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 50일이 200일 이평선을 두들겨 때리고 내려오면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가 완성됐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반등했는데 이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밀리고 이 200일 이평선 있죠. 200일 이평선 요거 아래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가 마지막 최종 반등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강도가 올라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질 않았어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200일 이평선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200일이 지금 살짝 꺾였거든요. 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반등 강도가 이렇게는 못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서 헤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시기에 붙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오면 한 5,700 중반, 후반, 초반 요 언저리에서 50일 이평선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 다음번에 일어나는 반등은 5,700선 정도 되면 반등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밀릴 건데 그 시기에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 협상을 하느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요 핵심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계속 강력하게 때리고 유럽도 반항이 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럽이 지금 캐나다하고도 손잡고 서로 트럼프 전선을 뭐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꼬물꼬물딱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각국들이 일시적으로는 눈치 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눈치 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의선 현대회장이 31조 얘기를 했고 TSMC도 대규모 투자를 얘기했고 일본도 가서 모든 보따리를 풀었는데 트럼프가 예외 없이 전부 다 강력하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려고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누가 먼저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본 다음에 액션을 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고 4월 9일까지 전화기 열렸는데 빨리빨리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래로 내리꽂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헤맬 것 같아요. 바닥에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내리꽂는 강도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 있는 저점을 뚫고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1차 저점은 S&P 500 지수 5천일 것 같습니다. 5천이 터치돼서 뚫리느냐 마느냐에서 공방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요번 돌아오는 초에 주에 5천이 뚫리니 많이 공방 칠 때 그때가 1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최종 매입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점을 요번에 형성된 저점을 뚫고 한번 바닥으로 더 밀려 내려가지 않을까. 그 강도가 말씀드린 25%까지 밀려 내려갈지 아닐지는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고 각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게 경제에 충격을 미쳐서 그 향후 경제 지표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선 저점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파악하기가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리 꽂았잖아요. 요번 주 초에 5천선 요 초반에서 공방을 치면서 1차 저점을 만들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협상 과정 중에 다른 국가와 협상 과정 중에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 협상 과정 중에 협상 타결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리 꽂고 두 번째는 거기가 경제 지표에 충격을 주는 그걸 보고 2차적으로 내려 꽂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게 주가입니다. S&P 500 지수가 여기가 금값이거든요.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이틀간. 주가만 폭락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폭락했거든요. 주가가. 금값도 폭락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요 전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금값하고요. 이거는 그 실버입니다. 은값이에요. 요게 금값입니다. 금값하고 은값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실버가 올라가다 말고 두들겨 내려 맞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추가 상승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한번 그걸 보여줬고 폭등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금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은이 1차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보시면 자, 강력하게 올라가다 은이 먼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이 정점을 치고 못 올라가요. 금이 쭉쭉 흘러내려죠. 조금씩 바닥은 안 뚫렸지만 근데 쭉 내려가면서 같이 금이 내려오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일단 이미 은이 고점이 여기 고점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점을 맞았는데 고점이 강렬하게 안 뚫렸거든요. 근데 금은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었죠. 강렬하게 뚫었잖아요. 근데 은이 강렬하게 뚫지를 못하고 추세적으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고점을 강렬하게 못 뚫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금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고점하면서 AI가 머리를 두들겨 맞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미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또 비슷한 유형이에요. 얘도. 그래서 금이 지금 고점을 두들겨 맞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금을 처분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마진콜을 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급락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신용을 이용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지금 두들겨 맞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갖다 메꿔야 되는데 주식에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주식에서 처분하지 않는다면 채권에서 처분하거나 혹은 금에서 처분해야 되겠죠. 이익을 난 걸 가지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식 투자한 사람이 금을 투자했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둘 다 베팅을 한 건가? 아니면 대체 자산으로 했나? 그럼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채권은 안 털고 있나? 그죠? 채권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채권 들고 있던 사람이 채권을 털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채권이 털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채권 가격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채권 쪽에는 이탈보다는 유입이 많다는 뜻인 거고 금은 유입보다는 이탈이 많다는 뜻이죠. 이탈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 선호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일부 커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를 많이 갖고 있고 끌고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그 트렌드가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금 포지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런데 채권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못 내리고 있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봤지만 미시건 시민주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봐서는 다시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저도 국채를 들고 있지만 제 판단에는 2024년도에 찍었던 저점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찍었던 저점. 보면 네, 여기 있는 저점이 있거든요. 이게 3.6대입니다. 여기가. 이 2024년도에 찍었던 저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붙으면 채권을 일단 처분할 생각입니다. 전체 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요번 지난주 금요일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 3.8대 초반 후반까지 내리 꽂았었거든요. 얘가. 장중 다시 올라갔는데 3.8대까지 내려 꽂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꽂았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일정 부분 얘가 3.6대 정도 진입하면 일단은 다 청산을 일단 1차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일단 청산해서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달러를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채권 수익률이 위로 일시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면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채권을 재매입을 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 주가를 저점에서 잡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움직이면서 봤지만 채권이 반등하면 주식도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말고요. 예전 상황을 보여드리면 예전 상황 위클리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는 좀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여긴 이해도가 어렵고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대로 가서 보면 자 글로벌 금융위기대로 가서 볼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대로 가서 보면 예 1차적으로 주식이나 이 주식하고 요거 두 개가 채권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채권이에요. 두 개가 다 쭉 빠지죠. 빠지다가 주가 이렇게 들리면서 여기 보면 채권 수익률이 들리죠. 여기도 채권 수익률이 들립니다. 예. 들렸다가 일차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거 보면서 조정 궤도로 들어올 때 채권 수익률이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리만 파산하면서 폭락합니다. 주가 폭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채권 수익률이 일단 내려왔다가 주가가 조정을 하고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한 달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예. 얘가 반등하면 채권 수익률이 일정 부분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게 되면 단기 채권 수익률은 그거에 따라서 빨려서 밑으로 밀려 내려올 거고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따라서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3.6대 정도 내려가면 1차적으로 매도를 쳤다가 다시 반등하면 그때 매입을 다시 채권 쪽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할 수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반등할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 입장에서는 그 반등 시기가 어쩌면 포지션을 너무 주식 포지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포지션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얼마나 비중을 들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했을 시기에 포지션을 살짝 줄여서 일정 부분 아래로 더 깊이 내리꽂는 것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주식에서 계속 돌리려고 한다면 만약에 반등했을 때 기술주나 민감주들을 경기 방어주나 뭐 헬스케어나 경기 유틸리티나 혹은 경기 비민감주로 일부 포지션을 넘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급격하게 급락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기술주나 민감주로 넘어가는 뭐 이런 액션을 취하거나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운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금은 추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금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금의 상승 추세가 일정 부분 이제 마감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은 나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